2021년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는 보험업계. 보험업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 부채가 늘어나고 자본 잠식 가능성도 커져 보험사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서정의 경제펀치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생존 전략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을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성대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보험업계도 늘 바쁘시지만 특히 요즘에는 5월 가정의 달은 조금 더 바빠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아무래도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니까 어린이와 어버이 보장을 위해서 자녀들이 좀 더 보험 가입에 신경 쓰는 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험은 우리 생활에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네. 와 있는 그런 주제지요. 네. 특히 실손보험이라는 보험이 생기면서 굉장히 우리 건강보험과 함께 해서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네.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 정도 될 정도로 전 국민의 약 70%가 가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영 건강보험입니다. 네네. 그 실손보험이 지난 4월 1일자로 또 일부 또 좀 개편이 됐던 모양이에요. 네. 예, 4월 1일 날 개편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나타났던 절판 마케팅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판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요거 지나면 곧 없어지니까 빨리 그렇습니다. 가입해 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아주 비용 지출이 컸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고 특별한 약관에 의해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흔히 이야기하는 물리치료, 도수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마늘 주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급여 MRI 이런 세 가지가 기본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고 특약으로 이렇게 특약으로 했다는 건 요걸 하시려면 요만큼 더 내세요. 별도로 가입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보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병원 가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가지 않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현황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실손의료보험이 이렇게 는다는 거는 꼭 좋은 점만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명암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손보험이 느는 것은 국민들의 그 건강 보장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애들이나 또 노인들 실손보험을 갖고 있게 된다면 가계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실손보험이 민간 의료보험이 너무 발달하다 보면 이 건강보험,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 건강보험의 발전을 오히려 조금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일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이 건보에서 보장하는 급여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20, 30%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이 없었더라면 병원에 안 갈 사람이 병원을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은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이 없었더라면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될 사람들이 실손보험 덕택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연령별 가입률을 보니까요. 저도 이게 새롭게 봤습니다만 아주 어린 층, 젊은 층의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가정의 달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어렸을 때 들어주는 부모가 이렇게 들어주는 꽤 제법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애가 3명인데요. 3명을 어릴 때부터 21세 될 때까지 보장하는 자녀 실손보험을 가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보장을 일찌감치 해주기 때문에 어린이 그리고 20대까지는 실손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까 이제 4월에 개편되신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지불 부담과 보상의 어떤 균형을 많이 맞추신 네. 것 같은데 우리 건강보험의 급여, 비급여 체계 이것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품 구조의 변화가 아무래도 사실 좀 미흡하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3년부터 네. 수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흠. 그런데 비급여 부분 자체가 건보에서 감독,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급여 수가가 통제가 안 되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금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복지부하고 금융위가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는 걸 좀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급여 부분의 그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병원급 이상이 되는 10% 정도만 비급여 의료비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0%가 되는 의원급에 대해서는 비급여 의료 수가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통계 분석을 해보면 도수 치료, 물리 치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원급의 경우에 1,000원짜리도 있는 반면 170만 원도 있는 아하. 그런 실정입니다. 엄청나게 물론- 양극화되어 있군요. 예. 누가 170만 원을 한 번에 물리치료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700배 정도 차이가 그러네요. 납니다. 네. 그리고 MRI 같은 경우도 15만 원짜리가 있는 반면 130만 원짜리가 네. 있어서 한 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비급여 수가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비급여 항목도 공개된 항목도 지금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짐작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17,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1% 미만만 지금 수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따라서 비급여 수가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장 내용을 주계약, 특약으로 이렇게 분리했다 할지라도 네. 비급여 수가를 통제를 해야만 전체적인 보험금 통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아울러 이제 보험사들도 정부에서 그렇게 해주기만 기대하기보다는 비급여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병원의원의 그 수가 실태를 봐서 그거를 적정하게 심사하고 또 법령을 좀 개정을 해서 소비자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손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민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급여 항목이 많은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있어야 민영보험사가 끼어들 여지가 있고요. 네네. 근데 또 너무 많아지면 네. 보험금 지출이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사실 멀지 않았어요. 네. 우리 사회에서도 고령화가 되는 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가 잘 되면 축복이고 네. 준비가 덜 되면은 쉽지 않은 얘기인데 네. 이 고령 사회 도래는 보험사에겐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고령 사회가 되고 저출산이 될수록 새로 보험 수요는 줄어들고 가입자 이제 줄어들고. 보험금을 타는 사람만 늘어나기 늘고. 때문에 아하. 결코 축복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보다 먼저 고령 사회를 맞은 네. 뭐 미국이다 일본 특히 네. 일본이다 네. 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앞으로 그럼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을 몇 년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네. 이제는 곧 일본을 추월할 정도로 고령화가 아시다시피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일본 쪽을 연구를 해보니까 네. 고령화 가져들 위험이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소득이 부족해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건강이 허약해지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고독해지는 문제. 네, 이 3가지 문제를 일본에서 고령화의 큰 문제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네, 네. 갈수록 고령화될수록 사실은 건강 관련된 지출은 늘 수밖에 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추산에 의하면 거의 1억 원 정도 이렇게 네. 추산이 돼 있고 네. 저희가 실제 예상하는 금액보다 굉장히 크게 추산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진짜 이 정도 나오는 겁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고령화됨에 따라서 그 국가 건보에서 그 보장해주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 1, 2년 전에 자기 재산의 7, 80%를 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결과로 일본이나 다른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에서 특히 우리가 미리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뭐 어떤 그 레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각 나라마다 그 뾰족한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고령화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부족의 경우에는 젊어서 저축하는 것을 국가가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네네. 장려하는 그런 경우가 네네네. 많이 있습니다. 소위 3층 보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네. 3층 보장인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도 지금 그렇게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연금을 좀 더 많이 들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아쉽게도 지난번에 정부에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그 비과세 요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이렇게 강화를 해서 스스로 저축하는 분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든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네, 네. 내용입니다. 네. 재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세제 지원은 부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요. 재형저축이라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는 세원 부담이 많이 네.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폐지를 했던 건데 굉장히 그때 많은 저축을 했고 네, 네. 저도 그거 저축해서 결혼을 했을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런 식의 어떤 세제 지원을 통한 획기적인 금융 상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노령화의 부담이 다 정부에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좀 새로 구성해서 만들어서 네. 좀 펼칠 필요가 있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보험 가입하는 사람 중에 부자가 많은데 그 부자들 위해서까지 세금 감면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차등을 해서 좀 적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세제 개편도 네. 1억 원 정도면 충분히 중산층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정도만 세제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세제 지원을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억 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 노후에서 바람직한 생활비가 얼마냐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월 한 2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1년을 따지면 2,400만 원이고 1억 원이면 5년 또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좀 있으면은. 네. 그래서 그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중산층에 대한 네, 네. 세제 지원을 통해서 노후의 소득을 좀 보장해 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정책을 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험사에게는 또 하나의 아픈 뉴스가 하나 있다고 네. 그래요. 국제 회계 기준 네. 도입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까지 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시가로 모두 평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을 처음 만들 때 그때 보험회사들은 사람이 얼마나 죽을 것인가 사망률 또 앞으로 이자율은 얼마 될 건가 그 이자율을 정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 지금까지는 그때 정한 사망률 이자율을 그대로 사용해서 부채를 적립을 해왔습니다. 네네. 근데 IFRS가 되면 그때 사용한 사망률이 아니라 지금 사망률이 얼마냐를 가지고 부채를 적립하고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하. 우리 종신연금보험을 예를 들어 보면 네네. 과거에는 우리 평균 수명이 80세다 이렇게 네네. 보면 지금은 85세를 넘지 않습니까? 그럼 5년간 보험회사가 연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겠죠. 그만큼 가입자한테 줄 금액이 늘어나니까 자기 부채는 늘어납니다. 네네. 예, 그만큼 부채가 시가평가함에 따라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렇게 5년만큼 늘어난 부분을 부채로 안 잡았는데 안 잡았죠. 이제 잡아라 이거죠. 네, 네.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2021년부터 우리나라와 같이 IFRS 17을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 IFRS를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두 위원들을 모시고 보험회사 사장님들 그리고 임원들 모시고 세면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께서 더 이상 연기는 없다. 2021년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험회사들도 연기될 거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라별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동시에 딱 스타트가 되는 겁니까? 시행 시기는 정해지고요. 네. 그거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각 나라가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거를 전부 다 수용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아까 설명 주신 생명 그 사망률 네. 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계속 이렇게 낮아진 거 네. 이것도 이제 부채 평가하고 하는데 또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90년도 후반에 네. 우리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네. 이자율이 25%까지 맞아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13%까지 네. 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네네.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네. 2%대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음흠. 그 12%와 2%의 갭인 10%만큼 보험회사가 더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IFRS 17에 따라서 시가 평가를 하면 그 부분만큼 부채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저희 같은 일반 가입자에게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요? 오히려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IFRS 17이 되면 보험사들이 이제 자본을 확충해서 가입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다 그때만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만큼 이익을 더 내든지 아니면 자본금을 늘리든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들이 자본금을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험회사가 이익을 많이 늘려가면 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간접적 효과도 있겠습니다. 이런 IFRS 충격이 다른 나라들도 다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네. 특히 근데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받는 나라에 속하나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많이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 버블 이전에 네. 높은 금리의 상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예.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많이 받는데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은 그때 고금리를 판 보험사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이미 됐습니다. 예. 우리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각 보험회사 모집인들이 네. 옛날에 그 고금리에 든 상품들을 네.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그거 깨고 지금 이걸로 드시라고 엄청나게 권유를 네. 한다고 그래요. 네. 그거 깨면 안 되는 거죠? 잘 비교해 보시고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00년 초에 가입하신 그런 보험계약은 대부분 보장하는 금리가 높을 겁니다. 네. 그걸 잘 확인하시고 보험계약을 다른 걸로 전환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아까 일본 사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보험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이제 이루어질 거로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어날 거냐 경우에 따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을 증자를 한다든지 경영을 효율화해서 이익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부족해지는 자본을 보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보험사들은 일본의 사례에 보듯이 그런 구조조정의 아픔도 겪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모든 보험사들이 IFRS 대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 당국에서는 이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렇게 네. 미리 한번 계산도 해보고 네. 해보니까 이 큰 대형사 몇 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전망도 나와요. 네. 그런 어떤 사전의 시그널 워닝을 주면은 네. 자체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충실히 하게 되면 네. 그 정도의 큰 충격은 안 올 수도 있다 뭐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보험을 모집하는 분들이 네. 어느 회사가 곧 어려워질 것 같더라 네, 이렇게 소위 요새 디스한다 하듯이 모집을 하게 되면 네. 모집이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음.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 회계 기준을 도입할 경우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는 측면 외에 긍정적인 효과도 뭐 굳이 찾으면 있을까요? 초빙한 그 IASB 두 위원들께서 IFRS가 한국에서는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점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의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동안에는 부채를 시가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신뢰를 잘 안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의 투자 시장에서도 공통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IFRS 17 이후에 시가평가를 모두 하게 되면 이제 투자가들이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신뢰를 해서 보험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험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고질적인 병폐였던 그 외형 위주의 매출 극대화 그런 경영 전략이 좀 수정이 될 것 같다.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IFRS가 되면 이제 매출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이익이 많은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할 건가 이런 쪽으로 경영의 전략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내실 위주의 경영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내실 위주의 경영이 왜 중요하냐면 9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 10개 이상의 생명보험회사 망했는데요. 그 망한 이유가 다 외형 경쟁하다가 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짐에 따라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믿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아주 장밋빛 그림을 그리기는 상당 기간 좀 어렵겠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0년대 후반기에도 금융산업과 보험산업이 다 구조조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2020년 전후해서 보험산업도 체질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이 지금 IFRS 도입과 관련해서 대형사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뭐 조금 좀 소형사들, 그 비용과 인력이 좀 적은 그런 곳을 위해서 우리 보험개발원 연구원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죠. IFRS가 되면 이자율, 사망률 여러 가지 변수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결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고 인력이 적은 중소형사들은 그런 거를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 생선보사들 공동으로 IFRS에 따른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사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지만 먼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보험산업 전체적으로 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험개발원 성대규 원장 모시고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 도입 그리고 실손보험의 개편, 고령화의 사회의 성큼 다가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보험업계의 이모저모 고민과 대응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레이시아 격언에 물이 고요하다고 해서 악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이런 오묘한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대비를 미리 해둬야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런 안전망이 완벽하게 세팅되는 그날까지 서정의 경제 펀치 뛰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